숨막힐 듯 화려한 예식장 안은 수백 송이의 흰색 아마릴리스 향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다. 단상 위에 서 있는 강태주는 그 인공적인 향기 속에서 미세하게 고개를 돌려 자신의 턱시도 소매를 정돈했다. 최고급 원단이 그의 손목에 완벽하게 감겼지만 그에게는 잘 맞춘 갑옷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대한민국 재계 1위 진성그룹의 최연소 CEO. 사람들은 그를 철벽이라 불렀다. 감정이라고는 한치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통제력과 얼음장 같은 냉철함 때문이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합리적인 계약을 이행하는 중이었다. 결혼. 그의 곁에 서 있는 여자, 하유리. 위기에 처한 태양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그녀는 값비싼 레이스로 뒤덮인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했다. 태준의 시선이 그녀의 옆모습에 아주 잠시 머물렀다. 짙은 속눈썹 아래로 내리깐 눈은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이 정략 결혼이 결정되었을 때 그녀가 보일 법한 모든 반응을 시뮬레이션 했었다. 눈물, 분노, 혹은 애원. 하지만 하유리는 그 모든 예상을 벗어났다. 주례사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신랑 강태준 군은 신부 하유리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태준은 하객석 첫 줄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 진성그룹의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노회한 사냥꾼처럼 만족스러운 미소를 띤 강 회장의 눈빛과 마주치자 태준은 다시 한번 이 모든 일의 본질을 상기했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진성그룹이 태양그룹을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 합병 MA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일 뿐이었다. 태양그룹의 부실 채권을 정리하고 알짜배기 기술력만 흡수하기 위해 그 상징인 하유리가 필요했다. 서로 사랑하며 존중할 것을 맹세합니까? 주례사의 물음에 태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예, 그의 목소리는 신제품 발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처럼 명료하고 건조했다. 하객들은 그 확신에 찬 대답에 작게 술렁였지만 태주는 그것이 사랑이 아닌 계약 이행에 대한 확답임을 알고 있었다. 곧이어 하유리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아주 잠시 숨을 골랐다. 태주는 그녀가 망설이거나 혹은 이 자리에서 도망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예.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림은 없었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태준의 손가락이 그녀의 가늘고 차가운 손가락에 스쳤다. 예상치 못한 냉기에 그는 미간을 좁혔다. 그녀는 긴장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체온이 낮은 사람처럼 보였다. 형식적인 입맞춤의 순간이 다가왔다. 태주는 기계적으로 그녀의 베일을 걷었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짙은 갈색 눈동자는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그 안에는 두려움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기묘한 투명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그 낯선 시선에 잠시 호흡을 잊었지만 곧 정해진 각본대로 그녀의 입술이 아닌 뺨 근처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박수갈채가 쏟아졌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피로연 내내 태주는 완벽한 신랑의 모습을 연기했다. 그는 영향력 있는 정재계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며 진성그룹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하유리는 그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가 말을 걸면 정중하게 답했지만 결코 먼저 말을 걸거나 불필요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마치 잘 훈련된 비서처럼, 그러나 그보다는 훨씬 더 고고한 태도였다. 태주는 그녀의 그런 모습이 오히려 이 거래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감정적인 소모가 없을수록 좋았다. 그날 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남동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강태준의 개인적인 공간이자 이제는 그들의 신혼집이 된 곳이었다. 집안은 온통 차가운 대리석과 금속, 그리고 유리로 마감되어 있어 거대한 미술관을 연상시켰다. 태주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소파에 던지며 말했다. 쇼는 끝났으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 그는 서재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유리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웨딩드레스의 거추장스러운 부분을 떼어낸 채 서 있던 하유리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이게 뭐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떤 동요도 담겨 있지 않았다. 우리의 실제 결혼 계약서요. 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오늘 낮에 한 맹세는 주주들과 언론을 위한 연극이었고 이것이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적용될 유일한 법이요. 그는 서류의 첫 장을 펼쳐 보였다. 제목은 결혼생활 상호 합의서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내용은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다. 총 12개의 조항과 35개의 세부 사항으로 이루어진 계약서였다. 태주는 조항들을 하나씩 짚어 내려갔다. 제1조 본 계약은 진성그룹과 태양그룹의 안정적인 합병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 혹은 쌍방 합의하에 3년 후 종료된다. 그는 그녀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녀는 그저 서류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제2조 대외적으로는 완벽한 부부 관계를 연기한다. 공식 석상에서는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이는 주 1회 리허설을 통해 숙지한다. 그는 일부러 더 냉정하게 말했다. 그녀의 평정심을 깨뜨리고 싶었다. 제3조 사생활의 절대적 분리. 이 펜트하우스는 동쪽과 서쪽 윙으로 나뉘며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다. 특히 나의 서재와 침실은 당신의 출입 금지 구역이오. 그는 손가락으로 집안의 구조를 가리켰다. 제4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금지한다. 공식 석상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연기를 제외하고 그는 이 조항에서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이길 기대했다. 모욕감 혹은 수치심. 하지만 하유리는 여전히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는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7조 계약 위반 시의 페널티 조항이요. 어느 쪽이든 외도를 하거나 본 계약의 내용을 외부에 유출할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로 진성그룹 주식의 5% 혹은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불한다. 이것은 사실상 하유리를 묶어두기 위한 족쇄였다. 태양그룹을 살리기 위해 팔려온 그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태주는 그녀가 절망하거나 적어도 항의라도 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녀의 침묵이 그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알아들었소? 하유리 씨. 그가 쏘아붙이듯 물었다. 하유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아까 예식장에서 보았던 그 투명한 눈동자였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서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제8조 사망의 오타가 있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한 거시를 울렸다. 태주는 순간 당황했다. 뭐라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상호 재산권 포기 조항에서 포기의 법률적 용어가 미묘하게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의 법무팀조차 놓친 사소한 실수였지만 법정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었다. 하유리는 만년필 끝으로 그 단어를 가리켰다. 이 단어는 포기가 아니라 권리 유보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태준 씨의 변호사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수정해야 할 것 같네요. 그녀의 지적은 날카롭고 정확했다. 태준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그녀를 그저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무력한 상속녀, 아름답지만 텅 빈 인형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방금 그의 철벽에 첫 번째 균열을 냈다. 그것도 그가 가장 자부하는 완벽한 계약에서였다. 그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말했다. 수정하지.
그것 말고는 이견 없소? 하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그녀는 펜 뚜껑을 열고 계약서의 마지막 장, 서명란에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하유리. 그녀의 필체는 그녀의 목소리처럼 단정하고 힘이 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그에게 밀어주었다. 이제 제 방을 알려주시겠어요? 피곤하네요. 태주는 자신이 준비한 모든 독설과 경고가 무용지물이 된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결혼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가 만든 판 위에서 춤을 추지 않았다. 그는 펜트하우스의 동쪽 윙을 가리켰다. 저쪽 복도 끝이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비서를 통해 요청하도록. 하유리는 가벼운 목례를 하고는 뒤돌아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지치거나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당당했다. 태주는 홀로 남아 자신이 서명해야 할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하유리의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 강태준을 적으며 그는 기묘한 패배감을 느꼈다. 그는 분명 철벽을 세우고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왜 자신이 그녀의 고요함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일까? 그는 이 결혼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비즈니스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결혼 다음 날의 아침은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만큼이나 냉랭했다. 강태준은 평소처럼 정확히 새벽 5시에 기상했다. 그의 공간이었던 서쪽 윙은 어제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그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내려준 블랙 커피를 들고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다. 한강 위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한밤중이었다. 그는 어젯밤 하유리가 서명한 계약서를 떠올렸다. 오타를 지적하던 그녀의 무심한 눈빛이 그의 완벽한 통제력에 미세한 흠집을 냈다. 하유리는 이미 동쪽 윙의 다이닝룸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가 자신을 기다리거나 혹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들어서는 기척에도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을 뿐 손에 든 태블릿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녀 앞에는 간단한 샐러드와 요거트가 놓여 있었다. 완벽한 무관심 혹은 완벽한 자기 통제였다. 그는 그녀의 이런 태도가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맞은편 상석에 앉았다. 태주는 비서가 가져다 준 경제신문을 펼쳤다. 종이 신문 넘기는 소리와 그녀가 포크를 사용하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그것은 계약서 3조, 사생활의 절대적 분리에 위배되는 불필요한 관심이었다. 그는 오직 태양그룹 합병 관련 기사에만 집중하려 했었다. 인수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더 지저분했다. 숨겨진 부채와 내부 저항 세력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 오늘 저녁 7시 현진그룹 만찬이 있습니다. 6시까지는 준비를 마쳐 주십시오. 태준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이것은 업무지시였다. 알겠습니다. 하유리의 대답은 간결했다. 그녀는 식사를 마친 듯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 일어섰다.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춰섰다. 오늘 오후에 제 개인 비서가 이쪽으로 짐을 좀 옮길 겁니다. 서재 쪽은 가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녀는 통보를 마치고 조용히 다이닝룸을 나갔다. 태주는 그녀가 사라진 자리를 잠시 응시했다. 그녀는 허락을 구하지 않고 통보를 했다. 마치 이 집이 자신의 영역임을 처음부터 분명히 하려는 듯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 삭막한 펜트하우스에서 그녀가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려 해봤자 결국 새장 속의 새일 뿐이었다. 그는 다시 서류에 집중했다. 오늘 처리해야 할 태양그룹 관련 서류만 산더미였다. 합병은 그의 경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었고 하유리는 그저 그 이정표를 세우기 위한 부수적인 도구에 불과했다. 그의 하루는
분 단위로 쪼개져 돌아갔다. 진성그룹 본사 70층의 CEO 집무실은 거대한 전쟁 지휘 본부와도 같았다. 태양그룹 노조 측의 반발이 거셉니다. 그들이 하유리 씨의 결혼을 인신매매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 비서가 긴급 보고를 올렸다. 태주는 펜을 돌리며 차갑게 말했다. 노조위원장 개인 비리 자료 오늘 안으로 언론사에 넘겨. 여론은 더 큰 스캔들로 덮는 거야. 그리고 태양그룹 이사회에는 예정대로 구조조정안을 발송해. 그는 무자비할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감정은 결정의 순도를 떨어뜨릴 뿐이라고 믿었다. 태양그룹 문제는 반드시 이번 분기 내로 마무리해야 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에 지쳐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공기가 달랐다. 항상 감돌던 차갑고 인공적인 방향제 냄새 대신 아주 옅고 은은한 차 향기가 배어 있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거실을 지나 자신의 서재로 향하던 그는 걸음을 멈췄다. 동쪽 윙으로 향하는 복도 끝, 그녀의 방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거실 벽에 걸린 거대한 추상화. 그것은 수십억을 호가하는 마크 로스코의 작품으로 그에게는 그저 훌륭한 투자 자산일 뿐이었다. 그런데 그 그림 앞에 사이드 테이블에 놓여 있던 금속 장식물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단아한 백자 화병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화병에는 값비싼 꽃 대신 이름 모를 수수한 들꽃 몇 송이가 꽂혀 있었다. 태주는 그 조화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수십억짜리 그림 앞에 몇천 원도 안 될 법한 들꽃이라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작은 변화가 거실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었다. 냉기만 감돌던 공간에 아주 작은 온기가 스며든 듯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오 집사. 그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곧바로 이 집의 총괄 집사인 오 집사가 달려왔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녀는 태준의 아버지 때부터 이 집을 관리해온 베테랑이었다. 저건 누가 갖다 놓은 거지? 태준이 턱짓으로 화병을 가리켰다. 아, 그건 사모님께서 오늘 산책길에 직접 꺾어 오신 것입니다. 테이블 위에 장식물이 그림의 기운을 누른다고 하셔서 잠시 치워두고 저것을 놓으셨습니다. 오 집사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 대신 미묘한 감탄이 섞여 있었다. 그림의 기운? 태주는 코웃음을 쳤다. 당장 원래대로 돌려놔. 알겠습니다. 오 집사가 고개를 숙였지만 태주는 그녀의 표정에서 미세한 실망감을 읽었다. 그는 자신의 공간이 침범당했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려다 다시 멈췄다. 그 여자 하유리 씨는 하루 종일 뭘 했지? 그것은 계약서에 없는 질문이었지만 그는 알아야 했다.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는 것은 CEO의 기본이었다. 오 집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오전에는 도서관의 장서 목록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주방 시스템을 점검하셨습니다. 주방? 태주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요리 같은 것을 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네. 식자재 관리 시스템을 보시더니 와인셀러 목록에 오류가 몇 군데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앞으로 집안일을 돌보는 분들의 휴식 시간을 30분씩 늘려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방식이라고. 태주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와인셀러 목록의 오류는 자신도 몰랐던 부분이었다. 그리고 휴식 시간 연장. 그것은 단순한 온정이 아니었다. 업무 효율을 언급했다는 것은 그녀가 이 집의 운영 시스템을 이미 파악하고 더 나은 방식을 제안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불쌍한 피해자처럼 방에 틀어박혀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역을 만들고 심지어 그 영역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는 오 집사를 물러가게 한 뒤 자신의 서재에 앉았다. 하지만 모니터 속의 태양그룹 재무제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거실에 CCTV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그의 습관이었다. 집안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완벽주의의 발로였다. 화면 속에서 하유리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태주는 거실에 그 작은 화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녀가 만들어낸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반응하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존재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공간에 새겨놓고 있었다. 태주는 이유 모를 짜증과 함께 기묘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이 결혼이 지루한 연극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무대 위에 올라온 상대 배우는 그가 가진 대본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철벽의 CEO는 처음으로 자신의 통제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현진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회는 진성그룹의 CEO 강태준에게는 또 하나의 지루한 전쟁터에 불과했다. 국내 정재계의 거물들이 총출동한 이 행사는 웃음과 샴페인 뒤편에서 치열한 수싸움과 탐색전이 벌어지는 곳이었다. 태주는 이 연극의 주연 배우였고 오늘은 하율이라는 아직 그가 파악하지 못한 상대역과 함께 무대에 서야 했다. 차에서 내리기 직전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듯 말했다.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마시오. 특히 태양그룹에 대해서는. 하유리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보석 하나 없었지만 오히려 그 단순함이 그녀의 단아한 목성과 맑은 피부를 돋보이게 했다. 태주는 계약 조항에 따라 습관적으로 그녀의 허리에 손을 둘렀다. 드레스의 부드러운 감촉 아래로 느껴지는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는 놀라울 정도로 꼿꼿했다. 그녀는 그의 부축이 필요 없다는 듯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한 균형을 잡고 걸었다. 연회장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철벽 CEO 강태준의 강제 결혼. 재계의 가장 뜨거운 가십이었다. 사람들은 망해가는 그룹의 상속녀가 어떤 모습일지, 얼마나 비참하고 위축되어 있을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하유리는 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태준의 보폭에 정확히 맞춰 걷고 있었다. 그녀의 평온함은 오히려 태준을 약간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싫어했다. 강 대표님, 드디어 오셨군요. 미래전자의 윤이사가 과장된 반가움을 표하며 다가왔다. 그는 제인송의 주요 부품 공급업체 중 하나였지만 태주는 그의 경박함과 아첨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윤 이사는 태준에게 형식적인 인사를 건넨 뒤 노골적인 시선으로 하유리를 훑어보았다. 이야, 소문대로 사모님이 대단한 미인이십니다. 태양그룹은 어려워졌어도 따님 하나는 정말 잘 키우셨네요. 그 말에는 값싼 동정과 교묘한 모욕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태준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다. 윤 이사의 무례함이 이 만찬의 격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려던 찰나였다. 하유리가 윤 이사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미래전자의 윤 이사님이시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보다 태양그룹의 기술력을 키우는데 더 공을 들이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기술력이라는 단어에 힘이 실려 있었다. 윤 이사는 그녀가 순순히 물러서지 않자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는 주변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하하, 기술력이라. 글쎄요. 요즘 시장에서 태양의 낡은 조선 기술을
누가 알아줍니까? 강 대표님 같은 분을 만나신 게 사모님께는 천운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는 태준을 향해 동의를 구하는 듯 윙크까지 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라 진성그룹의 인수합병 결정에 대한 공개적인 조롱이었다. 주변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몇몇 경쟁사 임원들은 흥미진진하다는 듯이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다. 태주는 입을 열 준비를 했다. 윤 이사를 이 자리에서 매장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하유리가 다시 한 걸음 나섰다. 그녀는 태준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그를 제지하는 듯했다. 윤 이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천운이라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어 입술을 살짝 축였다. 이사님께서는 태양의 낡은 조선 기술이라고 하셨지만 아마도 컨테이너선 시장만 보고 하신 말씀이겠지요. 윤 이사는 순간 당황했다. 그게 주력 시장 아닙니까? 하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시장은 변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지금 당장 돈이 되는 시장이 아니라 10년 뒤를 내다봐야죠. 유럽연합, EU의 탄소 국경세와 국제사기구 IMO의 환경 규제가 얼마나 강화되고 있는지 모르시진 않을 겁니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다. 이것은 그가 이사회를 설득할 때 썼던 논리와 정확히 일치했다. 하유리의 목소리가 조용한 연회장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태양그룹이 보유한 극저온 액화수소 저장 탱크 특허 기술은 다가올 수소 선박 시대의 핵심입니다. 윤 이사님 말씀대로라면 진성그룹은 낡은 고철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차세대 그린 해운 시장의 독점적 입장권을 확보한 셈이죠. 그녀는 윤 이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미래전자는 정밀 센서 분야가 주력이시죠? 그 뛰어난 기술력을 극저온 환경에서 견딜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 낡은 기술이 상용화되면 가장 먼저 필요한 부품이 될 텐데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질문이었지만 그것은 윤 이사에게 내린 완벽한 판정승 선언이었다. 윤 이사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무례한 아첨꾼에서 순식간에 시장의 흐름도 못 읽는 근시안적 경영자로 전락했다. 주변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태주는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방금 재계 거물들이 모인 자리에서 진성그룹의 M&A 전략을 완벽하게 변호했고 동시에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 비즈니스적 우위를 점했다. 이 모든 것을 그녀는 남편의 그늘에 숨은 연약한 아내의 얼굴을 한 채 해냈다. 오한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계약서의 오타를 지적하던 날카로움이 우연이 아니었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현진그룹의 노 회장이 이쪽을 향해 잔을 들어 보이며 낮게 웃었다. 강 회장, 손주 며느리 하나는 제대로 얻었구만.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유리를 동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외심과 계산적인 관심이 뒤섞여 있었다. 태주는 기계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윤 이사의 어깨를 두드렸다. 윤 이사, 아내의 조언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의 야경을 보는 척하며 옆자리에 앉은 하유리의 실루엣을 곁눈질했다. 그녀는 연회장에서의 격전을 치른 사람답지 않게 평온하게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철벽이 얼마나 견고하다고 자부해왔던가.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변수를 예측하며 감정이라는 비효율적인 요소를 완벽히 배제해왔다. 하지만 오늘 밤 하율이라는 변수는 그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녀는 단순한 장기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동등하거나
혹은 그가 모르는 영역에서 그를 능가하는 전략가였다. 그는 그녀를 태양그룹을 삼키기 위한 도구로 데려왔지만 어쩌면 그녀는 그 도구의 사용법을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는지도 몰랐다. 처음으로 강태주는 자신이 이 계약 결혼에 완벽한 갑이 아닐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철벽에 예기치 못한 균열이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었다. 현진그룹 만찬회에서 하유리가 보여준 예기치 못한 능력은 강태준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미세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며칠 동안 그날 밤에 일을 복귀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 정확한 시장 분석, 그리고 윤 이사를 완벽하게 제압하던 논리, 그것은 결코 우연이나 임기응변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단순한 인형이나 희생양이 아니었다. 이 인식은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태양그룹 합병건에 대한 그의 집중력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태준의 예상과 달리 합병 과정은 거대한 암초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태양그룹 내부에서가 아니라 진성그룹 내부에서였다. 태준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자 그룹의 중공업 부문을 이끄는 발기철 이사. 그는 강 회장의 신임을 얻고 있었지만 자신보다 젊은 태준이 그룹의 핵심인 금융과 신사업을 맡아 차기 후계자로 굳어지는 것을 병적으로 견디지 못했다. 태양그룹 인수는 태준의 가장 큰 업적이 될 터였다. 박 이사는 교묘하게 움직였다. 그는 태양그룹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들을 비밀리에 압박했다. 작은 공장들이 하나둘 납품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태양그룹의 생산 라인이 멈춰서는 일이 잦아졌다. 동시에 언론에는 진성그룹의 무리한 인수로 인한 하청업체 줄도산 위기라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터져나왔다. 태주는 이 모든 것이 박 이사의 소행임을 직감했지만 꼬리가 잡히지 않았다. 태주는 펜트하우스의 서재에 자신을 가두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화상회의와 보고서 검토로 그의 신경은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박 이사가 직접 움직인 증거를 찾으란 말이다. 그가 뒤에서 자금을 대고 있다는 걸 왜 못 박혀내. 그는 자신의 최정예 전략기획팀을 몰아세웠다. 하지만 박 이사는 노련했고 모든 거래는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었다. 태주는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철벽 안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하유리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생활은 여전히 계약서대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한 서로의 기류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새벽 늦게까지 꺼지지 않는 태준의 서재 불빛을 보았다. 오 집사가 가져다 준 식사가 그대로 물려나오는 것을 보았고 복도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의 어깨에 무겁게 내려앉은 피로와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태준에게 어떤 동정심을 느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피땀이 서린 태양그룹이 이런 식으로 내부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박기철 이사를 알고 있었다. 과거 태양그룹이 잘 나가던 시절 아버지에게 협력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고 돌아갔던 인물이었다. 그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태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태양그룹의 최대 채권단 중 하나가 돌연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것은 치명타였다. 이대로라면 태양그룹은 부도 처리될 것이고 진성그룹의 인수는 실패로 돌아가며 태준의 입지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터였다. 그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거칠게 쓸어버렸다. 젠장, 발기철. 그는 분노로 이를 갈았다. 팀원들은 그가 원하는 답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때 서재문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지 마. 그가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문은 조용히 열렸고
하유리가 쟁반을 들고 들어섰다. 그녀는 계약서 3조 사생활의 절대적 분리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었다. 태준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내 방에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통제력을 잃은 자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하유리는 그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쟁반을 그의 책상 한편에 내려놓았다. 따뜻한 차 한 잔과 얇은 보고서 파일 하나가 전부였다. 지금 당신 기분을 풀어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난도 위로도 아닌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톤이었다. 이건 당신이 아니라 태양그룹을 위해 내가 한 일이에요. 그녀는 파일을 그의 앞으로 밀어놓았다. 읽어보세요. 아마 당신 팀이 놓친 부분일 거예요. 태주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내 일에 끼어들지 마. 이건 당신이 현진그룹 만찬회에서 하던 말장난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야. 그는 파일을 집어 던지려다 표지에 적힌 에델바이스 홀딩스라는 이름에 손을 멈췄다. 그것은 그가 오늘 보고받았던 채권단의 만기 연장을 거부한 해외 법인의 이름이었다. 이걸 어떻게 그는 자신도 모르게 파일을 펼쳤다. 그 안에는 그의 팀이 며칠 밤낮을 매달려도 찾아내지 못한 연결고리가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에델바이스 홀딩스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유령 회사였지만 그 자금의 출처는 10년 전 박기철 이사가 개인적으로 운영했던 투자 자문사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 이사의 과거 거래 내역과 태양그룹의 내부 자료를 대조하여 그가 10년 전부터 태양그룹을 노리고 준비해왔음을 밝혀낸 것이다. 그의 팀은 진성그룹 내부의 자금 흐름만 추적했지만 하유리는 태양그룹의 데이터베이스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박 이사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증거는 명확했다. 이것만 있다면 이사회에서 박 이사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수 있었다. 태주는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걸 어떻게 한 거지?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다. 하유리는 창밖에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박 이사는 태양그룹의 기술뿐만 아니라 항만 물류 시스템까지 원했어요. 아버지가 거절하자 언젠가 이런 식으로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겠죠. 당신의 팀은 진성그룹의 현재만 봤지만 나는 박 이사와 태양그룹의 과거를 봤어요. 그녀는 다시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날 밤 예식장에서 보았던 투명함과는 다른 강인한 빛을 띠고 있었다. 태준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왜 이 결정적인 증거를 자신에게 준 것일까? 그녀가 이것을 언론에 터뜨리거나 다른 이사에게 넘겼다면 그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구원할 수도 파멸시킬 수도 있는 칼을 쥐고 있었다. 왜 나한테 이걸 준 거지? 당신은 이 결혼을 원하지 않았잖아.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발을 들인 기분이었다. 하유리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이건 거래가 아니에요, 강태준 씨.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한 서재를 울렸다. 나는 내 아버지가 일군 회사가 더러운 권력 싸움에 찢겨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이 이 싸움에서 지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아주 작았지만 태준의 심장에 거대하게 밝혀들었다. 그녀의 행동에는 어떤 대가도 조건도 없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경멸하고 피해왔던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감정, 바로 진심이었다. 그녀는 쟁반을 들고 일어섰다. 차는 식기 전에 마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내일은 긴 하루가 될 테니까. 그녀는 다시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태주는 홀로 남아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찻잔과 운명을 뒤바꿀 보고서를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겹겹이 쌓아 올린 철벽이 속절없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 벽은
박 이사의 공격에도 끄떡없었지만 어떤 조건도 없이 내민 그녀의 진심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빚들 졌다는 감각을 느꼈다. 하유리가 건넨 보고서는 판도를 뒤집는 결정적인 무기였다. 강태준은 단 하룻밤 만에 반격의 모든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그는 발기철 이사가 손쓸 틈도 없이 다음날 아침 긴급 채권단 회의와 내부 감사를 동시에 소집했다. 그가 제시한 에델바이스 홀딩스와 박 이사 개인 자산의 연결고리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박 이사를 따르던 세력들은 순식간에 와해되었고 태양그룹의 자금줄을 막으려던 시도는 처참한 실패로 돌아갔다. 태주는 박 이사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10년 전부터 준비한 계획치고는 마무리가 허술했군, 박 이사. 태주는 하유리가 작성한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박 이사는 서류를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었다. 자신이 수십 개의 차명 계좌 뒤에 숨겨둔 자금 흐름이 완벽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진성그룹의 내부 정보망에만 막혀 있을 거라 생각했지. 태양그룹의 과거 데이터베이스에서 발목이 잡힐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떻게 이걸? 박 이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네가 얕보던 그 망해가는 태양그룹의 상속녀가 직접 정리한 자료야. 태주는 일부러 하유리의 공을 밝혔다. 박 이사의 얼굴이 경멸감으로 일그러졌다. 고작 계집애 하나 때문에 태주는 차갑게 그의 말을 잘랐다. 그 계집애가 당신의 10년 계획을 무너뜨렸지. 이사회에 이 자료를 넘기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 그게 내가 베푸는 마지막 잡이다. 박 이사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태준에게는 완벽한 승리였다. 태양그룹 인수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졌고 그의 그룹 내 입지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확고해졌다. 하지만 태준은 기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하유리가 내어준 찻잔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승리가 전적으로 자신에게 빚진 것임을 알았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해야 했지만 고맙다는 말은 그의 어휘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처럼 낯설었다. 그들의 관계는 기묘한 국면을 맞이했다. 계약서는 여전히 유효했지만 그 냉랭했던 조항들은 이제 무의미해 보였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동쪽 윙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횟수가 잦아졌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읽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졌다. 그녀는 그의 승리에 대해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여느 때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상을 이어갔다. 그녀의 그 평온함이 태준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패배한 짐승은 궁지에 몰리면 가장 치명적인 발악을 하는 법이다. 발기철은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경영자 생명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자신이 무너진 이유, 즉 강태준과 하유리의 연합 자체를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잃을 것이 없다면 태준 역시 모든 것을 잃어야 공평했다. 그는 수년간 관리해온 언론계의 어두운 인맥을 총동원했다.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 아침 대한민국을 뒤흔든 특종 기사가 터져나왔다. 단독 진성그룹, 태양그룹의 천문학적 분식회계 묵인. 강태준 CEO 결혼의 대가인가?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하유리의 아버지인 하 회장이 과거 태양그룹의 전성기 시절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계를 조작했으며 하유리가 이 사실을 덮기 위해 강태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결혼을 성사시켰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는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었다. 하 회장이 과거 공격적인 경영을 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비자금이나 분식회계는 박 이사가 만들어낸 완벽한 소설이었다. 하지만 대중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망해가는 재벌 상속녀와 철벽의 CEO라는 자극적인 조합에 사기 결혼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진성그룹과 태양그룹의 주가는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MA 스캔들이 아니었다. 진성그룹 전체의 도덕성에 대한 공격이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태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집무실의 모든 것을 부술듯이 분노했다. 박 이사의 마지막 발악은 태준의 예상을 뛰어넘는 최악의 수였다. 그것은 태준의 경영 능력이 아니라 그의 판단력과 도덕성 자체를 겨냥했다. 철벽의 CEO가 사기꾼 여자에게 놀아났다는 이미지는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때 강 회장의 비서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다. 회장님께서 즉시 본가로 들어오시랍니다. 태주는 차가운 분노를 억누르며 본가로 향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한옥으로 된 응접실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다. 강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서예를 하고 있었다. 할아버님, 태준이 불렀다. 강 회장은 붓을 내려놓지 않은 채 말했다. 박 이사는 네가 잘 처리했다고 들었다. 네, 하지만 그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이건 모두 거짓된 선동입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강 회장은 먹을 갈던 손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노회한 사자의 눈빛이 번뜩였다. 어떻게 해결할 거지? 넌 이미 진성의 얼굴에 먹칠을 했어. 네가 그 계집을 안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하유리 씨는 관계없습니다. 이건 박 이사가 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 강 회장이 코웃음을 쳤다. 그 수단이 지금 그룹 전체를 흔들고 있다. 주주들이 동요하고 있어. 이 사회가 너의 판단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단 말이다. 그는 태준에게 다가와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다. 읽어봐라. 그것은 이혼 합의서와 언론 보도 자료 초안이었다. 진성그룹 강태준 CEO, 하유리 측의 도덕적 결함으로 파경, 태양그룹 MA 전면 재검토. 태준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글자 그대로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한치의 감정도 없었다. 지금 당장 하유리와의 관계를 끊어내라. 모든 것은 그 여자의 집안 탓으로 돌린다. 우리는 피해자로서 태양그룹의 인수를 재검토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부실을 털어내고 알짜배기만 취하면 된다. 이것이 진성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은 명령이었다. 태주는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다. 그에게는 진성그룹이 종교였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재물에 불과했다. 하유리는 완벽한 재물이었다. 그녀를 버리는 것은 태준이 그동안 해왔던 가장 논리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었다. 철벽 CEO 강태준이라면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감정을 배제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고 리스크를 차단한다. 그것이 그의 존재 이유였다. 그는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시뮬레이션이 돌아갔다. 할아버지의 말대로 하는 것이 정답이었다. 주가는 안정될 것이고 여론은 그를 결단력 있는 리더로 다시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뇌리가 아닌 심장이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현진그룹 만찬회에서 당당했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어떤 대가도 없이 건네주었던 박 이사에 대한 보고서를 떠올렸다. 그녀의 진심을 떠올렸다. 그녀를 버리는 것은 자신을 구원해준 유일한 손을 내치는 것이었다. 그것은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가장 비겁하고 추악한 배신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이 세운 철벽이 완전히 다른 의미의 시험대에 올랐음을 깨달았다. 과거의 그였다면 1초도 망설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하유리를 만난 지금의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할아버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회장님.
응접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강 회장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뭐라고 했느냐? 지금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태준이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저 계집 하나 때문에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게냐? 아니요. 태준이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그룹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박 이사고 그 거짓 선동에 놀아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는 서류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저는 제 아내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아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태양그룹 인수도 예정대로 진행할 겁니다. 그는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다. 강 회장의 녹이 어린 목소리가 등 뒤에 꽂혔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느냐? 당장 돌아오지 못. 태주는 문손잡이를 잡고 멈춰 섰다. 지금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겁니다. 할아버님의 방식이 아니라 제 방식대로 이 폭풍을 정면으로 돌파하겠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망설임 없이 걸어 나갔다. 본가를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폭풍 전야가 아니었다. 이미 폭풍은 시작되었고 그는 기꺼이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진성그룹 본사 70층의 이사회 회의실은 거대한 폭풍의 눈이었다. 긴급 소집된 이사진들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하나같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회의실 박로비는 스캔들을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아수라장이었다. 상석에는 강 회장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회의실 전체의 온도를 몇 도는 낮춘 듯했다. 그는 자신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손자 강태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평소와 같은 완벽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등장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사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강태준의 뒤를 따라 이번 스캔들의 중심 인물, 그들이 버려야 할 카드라고 생각했던 하유리가 함께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만찬회 때 입었던 것과 비슷한 단정하지만 힘이 느껴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강 대표? 강 회장의 최측근인 최 부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어떻게 감히 저 여자를 이 신성한 이사회에.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태준을 당장이라도 찢어 죽일 듯이 불타고 있었다. 태준은 하유리를 자신의 바로 옆자리에 앉혔다. 이사회의 공식 멤버가 아닌 사람이, 그것도 스캔들의 당사자가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모두 아시다시피 그룹이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태준이 회의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심지어 회장님까지도 저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는 찢어진 이혼 합의서의 잔해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제 아내 하유리 씨를 희생양으로 삼고 태양그룹 인수를 포기하라는 것이었죠.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요. 한 이사가 소리쳤다. 주가가 반토막 나고 있어. 지금은 감정 노름을 할 때가 아니란 말이오. 태주는 그를 무시하고 중앙 스크린을 켰다. 저는 오늘 그 합리적인 판단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치명적인 실수인지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에 태양그룹의 기술 데이터가 떴다. 이것은 여러분이 부실 덩어리라고 부르는 태양그룹의 핵심 기술, 극저온 액화수소 저장 탱크 특허입니다. 그는 현진그룹 만찬회에서 하유리가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겼다. 이 기술의 가치는 10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확보하면 향후 20년간 해운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포기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들은 침묵했다. 그들은 스캔들에 매몰되어 MA의 본질을 잊고 있었다. 하지만 태준이 말을 이었다. 누군가는 이 가치를 저보다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째로 삼키려 했죠. 다음 화면에 발기철 이사의 얼굴과 함께 에델바이스 홀딩스의 자금 흐름도가 떴다. 발기철 이사, 그는 내부에서 태양그룹 인수를 방해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자금주를 막으려던 그의 계획은 무산되었죠. 태주는 잠시 하유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태주는 다시 이 사진을 향해 섰다. 궁지에 몰린 그는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파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이번 언론 스캔들의 본질입니다. 태주는 세 번째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이번 스캔들을 최초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와 박 이사의 처남이 운영하는 투자사 간의 수상한 자금 거래 내역이었다. 박 이사는 태양그룹의 과거 재무 자료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하 회장님의 비자금이라는 소설을 만들어 언론에 흘렸습니다. 진성그룹과 태양그룹의 동반 추락을 노린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시장 교란 행위입니다.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박 이사의 배신에 치를 떨었지만 동시에 그 증거의 완벽함에 놀랐다. 강 회장조차 미간을 좁힌 채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최 부회장이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물었다. 이 증거들이 박 이사의 내부 방해 공작과 이번 스캔들을 연결하는 이 증거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루아침에 찾아낸 거요? 우리 감사팀도 못하던 일을. 모든 시선이 다시 태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패가 남았다. 그는 하유리의 손을 잡으려다 대신 그녀의 의자 뒤에 손을 얹었다. 그것은 보호의 제스처였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 아내를 이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태준이 말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 자신도 하유리 씨를 그저 정략 결혼의 볼모 혹은 태양그룹의 무력한 상속녀로만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억눌러왔던 격렬한 감정의 파동이었다. 하지만 발기철 이사의 10년 묵은 음모를 파헤치고 에델바이스 홀딩스의 실체를 밝혀낸 것은 진성그룹의 막강한 감사팀도 저 강태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바로 여기 있는 제 아내 하유리 씨였습니다. 폭탄이 터진 듯한 정적이 흘렀다. 이사들은 하유리를 경악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유리는 그 시선들을 피하지 않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박 이사는 태양그룹을 외부에서만 봤지만 저는 그 안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데이터베이스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박 이사가 10년 전 어떤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접근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태준이 그녀의 말을 이어받았다. 우리가 스캔들에 흔들릴 때 그녀는 진실을 추적했습니다. 그녀가 찾아낸 증거가 박 이사를 몰아냈고 그 증거가 지금 우리 그룹을 구할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는 상석에 앉은 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인 손자의 것이 아니었다. 회장님께서는 저에게 하유리 씨를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룹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죠. 태주는 하유리의 곁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할아버님. 하유리 씨가 이미 진성그룹을 구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할아버님이라 부르며 사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철벽 CEO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희생양이 아닙니다. 그녀는 제 아내이자 그 누구보다 뛰어난 통찰력을 지닌 EMA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망설임도 없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유리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녀의 차가웠던 손이 이제는 따뜻한 온기로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저는 이 거래를 파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선언은 이사회 전체를 향한 것이자 강 회장을 향한 독립선언이었으며 하유리를 향한 뒤늦은 고백이었다. 지금 즉시 발기철 이사를 배임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증거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여 여론을 바로잡겠습니다. 태주는 강 회장의 승인을 구하지 않았다. 그는 통보했다. 이 MA는 하유리 씨와 함께 제가 반드시 성공시킬 겁니다. 이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강 회장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졌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손자에게, 그리고 자신이 얕보았던 그 손자 며느리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다. 태주는 하유리의 손을 잡은 채 당당하게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수십 명의 이사들이 그들의 뒤에서 숨을 죽였다. 문이 열리자 밖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의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져 나왔다. 태주는 하유리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보호했다. 그는 더 이상 카메라를 피하지 않았다. 잠시만 비켜주십시오. 진성그룹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승리한 장군의 목소리였다. 그는 자신의 철벽을 부수고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사람을 얻었다. 이사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하유리의 손을 잡고 나왔을 때 기자들의 플래시는 수백 개의 총구가 동시에 불을 뿜는 것처럼 터져 나왔다. 강 대표님, 이쪽을 봐주십시오. 스캔들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하유리 씨, 모든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수십 개의 마이크가 두 사람의 얼굴을 향해 밀려들었다. 이전에 강태준이라면 경호원들을 앞세워 이 아수라장을 뚫고 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멈춰 섰다. 그는 하유리의 허리를 감싼 팔에 힘을 주며 그녀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했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더 이상 철벽이라는 가면 뒤에 숨지 않았다. 지금부터 진성그룹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증폭 장치 없이도 로비 전체를 울릴 만큼 단호했다. 기자들은 순간 압도되어 조용해졌다. 첫째, 언론에 보도된 태양그룹의 분식회계 및 비자금 의혹은 모두 박기철 전 이사의 악의적인 조작이자 허위 사실입니다. 태준이 말하는 동안 그의 비서팀은 이사회에서 공개했던 모든 증거 자료를 기자들에게 동시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둘째, 박기철 전 이사를 방금 이사회에서 해임했으며 그룹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즉각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기자들의 눈이 빠르게 배포된 자료를 훑었다. 박기철과 언론사 간의 자금 거래 내역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여론의 방향이 순식간에 바뀌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한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이 모든 자료는 누가 확보한 것입니까? 진성그룹 감사팀에서도 못 찾던 것들입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태준에게, 그리고 그가 보호하고 있는 하유리에게 쏠렸다. 태준은 잠시 하유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신뢰의 표시였다. 태준은 다시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그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낸 것은 여러분이 피해자 혹은 사기꾼이라 불렀던 바로 제 아내 하유리 씨입니다. 로비는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다. 제 아내는 태양그룹의 상속녀로서 그 누구보다 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고 진성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낸 1등 공신입니다. 그는 하유리를 자신과 나란히 서게 했다. 더 이상 자신의 뒤에 숨겨두지 않았다. 태양그룹 인수는 예정대로
아니,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제 아내 하유리 씨는 앞으로 합병 과정의 총책임자로서 저와 함께 이 일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회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태준의 독자적인 선언이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파트너로 공식 인정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선포했다. 하유리는 자신의 사람이라고. 그날 오후 진성그룹의 주가는 기록적인 하한가에서 극적인 상한가로 반전했다. 여론은 철벽 CEO의 사기 결혼에서 음모를 파헤친 전략가 부부의 탄생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발기철은 공항에서 긴급 체포되었고 강 회장은 모든 권한을 태준에게 위임한다는 발표와 함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는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그리고 자신이 얕보았던 손자와 손자며느리가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현명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 태양그룹의 인수합병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유리는 더 이상 동쪽 윙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의 집무실 옆에 자신의 사무실을 차렸고 태양그룹의 내부 구조조정과 기술 이전을 직접 지휘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직원들을 아우르는 부드러운 리더십은 태양그룹의 오랜 저항 세력마저 감화시켰다. 사람들은 그녀를 얼음 공주가 아닌 강철 나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몇 달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늦가을 밤이었다. 태주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는 따뜻한 러그가 깔려 있었고 인공적인 방향제, 냄새 대신 은은한 커피 향과 그녀가 좋아하는 프리지어 향기가 감돌았다. 거실의 그 수십억짜리 마크로스코 그림 앞에는 여전히 그녀가 꺾어온 소박한 꽃들이 담긴 백자 화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서재로 향하지 않고 거실로 들어섰다. 하유리가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편안한 스웨터를 입고 소파에 앉아 합병 보고서가 아닌 두꺼운 소설책을 읽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맞은편이 아닌 바로 그녀의 옆에 앉았다. 하유리가 책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일찍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경계심 대신 편안함이 묻어났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 예식장에서 보았던 무표정한 얼굴, 계약서를 내밀었을 때 오타를 지적하던 차가운 눈빛, 현진그룹 만찬회에서 모두를 압도하던 당당함, 그리고 자신에게 보고서를 내밀던 진심 어린 눈빛. 그 모든 순간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가져왔다. 그것은 그들의 첫날 밤 그가 그녀에게 내밀었던 결혼생활 상호 합의서였다. 12개의 조항과 35개의 세부 사항, 사생활의 절대적 분리,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금지. 지금 보니 모든 조항이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다. 태주는 그 계약서를 유리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그가 입을 열었다. 이제 필요 없게 됐군. 하유리는 그 계약서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러네요. 특히 제8조 사망의 오타는 결국 고치지 못했네요. 그녀의 농담에 태준도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그는 웃음을 거두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마주했다. 유리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나는 평생을 숫자로, 계약으로, 그리고 논리로만 살아왔소. 감정은 불필요한 리스크이자 관리해야 할 변수라고 생각했지.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당신은 내 모든 계산을 무너뜨렸어. 당신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뒤흔드는 상수였어. 그는 자신의 심장에 손을 얹었다. 그가 수십 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그곳. 나는 당신을 이용하기 위해 결혼했고
이득을 위해 당신을 내세웠고 심지어 위기의 순간엔 당신을 버릴 생각까지 했었소. 그의 목소리가 죄책감으로 낮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당신을 밀어낼 때조차 나를 위해 싸워줬어. 어떤 대가도 없이, 어떤 계산도 없이. 당신은 내가 가장 경멸했던 것, 그 진심이라는 걸로 나를 구했소. 하유리의 눈동자가 부드럽게 떨려왔다. 그녀는 그의 고백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태주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뺨으로 가져갔다. 사람들은 나를 철벽이라고 불렀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지만 그들은 틀렸어.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말을 내뱉었다. 나는 당신에게 완벽하게 무너졌소. 하유리, 억지로 시작한 이 결혼에서 나는 당신에게 내 진심을 통째로 빼앗겨 버렸어.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가 천천히 얼굴을 숙여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예식장에서의 형식적인 입맞춤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방어막을 해제하고 그녀의 진심을 받아들이겠다는 뒤늦었지만 가장 뜨거운 서약이었다. 하유리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의 서툰 고백을 받아들였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동쪽 윙과 서쪽 윙을 나누던 거대한 미닫이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두 개의 방이 아닌 하나의 집이 되었다. 강태준과 하유리는 이제 재계의 가장 강력한 전략가 부부로서 진성그룹과 태양그룹을 함께 이끌어갈 것이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들은 서로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준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철벽의 CEO는 그렇게 자신을 무너뜨린 유일한 사랑을 얻었다.